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대중들의 용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더 미래를 더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는 저는 사실은 하나의 기술로 생각하지 않고 현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GPT 다음에 오히려 정말 저는 메타버스가 완전히 큰 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와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좀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롱런할 거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복귀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중들이 느끼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 키워드, 그러니까 버즈의 용어들은 감소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컨설팅 기관과 IB들은 이제 자신들의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시차가 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게 만약에 정말 트렌드한 용어였으면은 이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모두 다 한결같은 보고서를 내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대중 본연의 그 판단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떻게 보면 CES 이번에 2023에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등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반대예요. 대중들의 용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기업, 판단하는 기업, 시장을 예측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더 미래를 더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밑바탕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게 하이프 그래프를 보면 환상의 시간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정점이 되면 환멸의 시간으로 내려와서 거의 뭐 디스일루전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근데 모든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저는 그걸 따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환멸의 시간이다. 워낙 실망들을 많이 해서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환멸을 느낀다.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용어는 저는 사실은 하나의 기술로 생각하지 않고 현상으로 생각하거든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터넷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OSI 7레이어와 프로토콜의 여러 가지 집합체 이렇게 그건 기술적인 접근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우리의 경제사회 문화를 디지털 연결을 해주면서 바꿔놨다. 디지털 연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누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레이어가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터넷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도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기술들이 예를 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XR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고 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갔을 때 흔히 말하는 NPC하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NPC 간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공간 자체가 지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내가 뭔가를 경제활동을 하는데 소유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신뢰화. 그럼 블록체인이 더 중요한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NFT도. 그렇죠. 블록체인과 NFT가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리고 이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가 또 기저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XR 플러스 DNA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거죠. XR이 공간 기술이고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테크놀로지 안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하이프 커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멸의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게 저는 일정 기간은 지금 좀 시작됐다 바닥까지 오지는 않았고 좀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옥석은 더 충분히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커브로 따지면은 커브에서 조금 내려온 어떤 이런 구간이고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그 안에서도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지금 최근에 일련의 GPT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또 하나의 특이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NFT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XR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은 조금 더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기술의 총체가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은 메타버스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들 간의 융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단위 기술에 대한 것과 기술이 서로 연결돼서 무엇인가 서비스로 나타나는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예전에 막 섞여가지고
저는 GPT 때문에 오히려 정말 저는 메타버스가 완전히 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 공간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그 들어갈 의미를 잘 못 찾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 봤더니 접속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썰렁한 거예요. 나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나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어떤 매장에 갔더니 매장에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매장에 있는 물건들만 가상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GPT라는 그런 기술이 우리를 자꾸 상호작용을 만들면서 자꾸 얘기하게끔 만들거든요. 예, 그렇죠. 궁금하게 만들고 그렇죠. 얘랑 흔히 말하는 티카타카를 막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항상 텍스트로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당연히 그 아바타에 들어올 거고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구현이 될 거거든요. 예. 지금 벌써 그 시도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될 이유도 더 많아진 거고 더 자연스럽게 이유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럴수록 메타버스라는 커다란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챗GPT가 그런 가능성들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넣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기술들,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아바타와 가상 공간에 연결이 돼서 더 풍성하게 하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뚱뚱한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가 되면 사람들이 상호작용들을 더 많이 하니까. 최근에 제가 친구 녀석들이 인공지능 아바타를 내세워가지고 유튜버가 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아바타가 입술을 얘기를 하는데, 예, 예. 혹 하는 마음에 나도 만들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드셔야죠. 근데 이 제가 뭐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얘는 너무나 깔끔하게 얘기를 잘하길래 아, 말씀을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욕심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참여자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그런 것들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책에도 썼던 표현 중에 보면 그 점과 선과 면이라는 공간 얘기하는데 비트가 점이면 뭐 텍스트는 예를 들면 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 면이 모이면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텍스트, 선 예. 있잖아요. 선의 가치를 정말 높여주는 거죠. 상호작용을 높여주고. 근데 지금 그거 말고도 달리라는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예. 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영상도 이제 만들어주거든요. 메이커 비디오로. 말만 하면 영상을 만들어주고, 텍스트만 쳐도 영상을 또 만들어주고, 이제는 공간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2D 이미지를 그냥 찍으면 바로 3D 객체로 만들고, 이 방 안에 있는 사진을 찍으면 바로 3D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예. 그러면은 이 점과 선과 면과 공간이 결국에는 우리가 디지털로 이어져 있는 건데, 이것들을 만드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지능을 갖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웹사이트 수가 30년 동안에 20억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것들을 만드는 초기에는 사람들은 다 못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잘 만드는 사람들만 만들었고 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영상 콘텐츠라는 거는 유튜브라는 어떤 도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해왔잖아요. 예. 이 도구의 힘이 그래서 지능을 갖췄을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도구들이 연결됐을 때 그런 거죠. 이 챗GPT는 지금 대중들이 보기에는 텍스트로 뭔가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분명하거든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가 공간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도구들의 연결과 결합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이 하나의 세상에서 움직이는 이 요소 기술들이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제가 아까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저작 도구들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발표된 게 벌써 빙과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와 붙기 시작한 거잖아요. 벌써 이제 2D랑 붙은 거죠. 텍스트와 2D 면이 붙은 겁니다, 이제. 그럼 그 안에 이제 이미지하고 영상은 들어오는 거고,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공간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뭐 어차피 그건 순서는 다 정해져 있는 예, 거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서 먼 미래를 보지 않더라도 뭐 메시포 팀즈라는 어떤 회의 도구들 안에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뭐 당연히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를 해고를 하고 뭐 하고 하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진짜 뒤쪽에 있는 미래들은 저는 희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홀로렌즈 2라는 게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대중들이 쓰기에는 더 현실적이지 못하고 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능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당장 쓸 수 있는 당장 거. 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저는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그건 메타버스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다가온다.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2014년에 오큘러스가 그때 이제 페이북에 인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세상을 기업들이 땡기려고 하나 보다. 근데 제가 2015년에
MWC를 갔다가 홀로렌즈 1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게 약간 뜸하다가 2018년에 제가 이 년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3년 정도 딱 지난 다음에 홀로렌즈 2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나자빠질 뻔했어요. 정말 이건 틀림없다. 저 자체도 기술을 하지만 이제는 틀림없이 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임 박사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MS가 혼합 현실을 포기했느니, 뭐, 인력을 조정하느니, 메타가 뭐 13,000명을 내보내느니, 막, 그리고 그 메타 프로젝트가 이런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13조인가 15조를 적자를 냈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업들이 후퇴를 한 것이, 그 전략적 후퇴지 완전히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들어가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3년을 얘기를 하셨는데, 3년 있다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나요. 뭐 애플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애플도 그렇고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린 삼성도 그렇고 이미 이번에 발표됐던 퀄컴과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구글과 이 애플의 어떻게 보면 공간을 지배하기 위한 전면전이 시작된 거죠. 삼성 진영과 애플의 진영이 이제 공간으로 완전히 들어온 좀 더 훈련된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의 실패도 경험했지만 이제 경험치를 높여서 다시 재정비해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간의 비중이 많아진다는 걸 제가 이제 어떻게 또 느끼고 있냐면은 아마 이제 교수님도 아실 텐데 이번 CES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들도 보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전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한 기업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엔비디아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엔비디아하고 퀄컴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는 퀄컴이랑 엔비디아를 자기 파트너라고 그냥 소개하는 대상이 막 되는데 그런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제품을 발표하는데 파트너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등장하는 파트너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 파트너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주력이라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잠깐 등장했지만 가장 많이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들만 세봐도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성장이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누굴까? 그러니까 소니도 뭐 퀄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퀄컴 칩을 계속 쓰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보여지는 거하고 그 이면에 있는 거하고는 그 판단을 하기에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존 디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존 디어의 기업 발표를 제가 이제 쭉 다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짜로.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면적을 자율주행 트랙터 뭐 34대로 그 대대로 가문들이 이어가면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하고 트윈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가상 공간을 굉장히 잘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메타버스가 있고 굉장히 진부해 보이고 재미없는 메타버스가 있다. 그래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메타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페토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고 뭐 아이템들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보이죠. 말 그대로 익사이팅하게 보이지만은 존 디어 뒤에 있는 그 메타버스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익사이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그 기업의 코어 가치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파트너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B2B의 영역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뭐 조사를 해봐도 국민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10명 중에 한 8명은 들어봤다라고 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0%에서 20%? 10%에서 20% 중에서 80% 90%는 제페토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부분 있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에 시선이 있는 건 맞지만 진짜로 어떻게 보면 빙산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영역들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좀 딴 얘기를 좀 바꾸면 저는 NFT를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왜냐면 이런 가상 공간이나 메타버스나 웹 3.0이 뭔가 구현이 되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게 너무 충격이 센 거 아닌가? 그림 하나에 무슨 뭐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뭐 몇백만 달러씩 하지?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옥석을 가려지면서 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예. 알 수 없지만 물이 빠지면, 빠지기 시작하면 예.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밑바닥이 그것처럼 드러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막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투자를 유지해 나간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사용자들한테 본연의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뭐 NFT 그림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이것들에 대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무슨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내가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밸류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게 현실과의 접점도 가져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분명히 유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편성이 돼가고 있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이런 걸로 다 인해서 비즈니스나 산업이 재편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재편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광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인터넷 광고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유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모바일 광고, 유선 광고가 딱 이렇게 그 점유율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한 10년, 15년의 기점을 기준으로 이제 큰 이제 변동폭을 가져가게 되고요. 갑자기 한두 해 만에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 변화가 알게 모르게 온다는 거죠, 서서히. 나는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변화가 이제 유선 TV 광고가 줄어들고 신문 광고 줄어들고 유선 광고, 모바일 광고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지금 광고에서 느끼는 제가 이제 요즘에 체감하는 거는 오프라인 실외에서도 이제 3D 광고의 영역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다 봤을 때 3D 객체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코엑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파도가 이제 막 일렁인 것처럼 보이고 삼성이 5개 광고를 했는데 뭐 호랑이가 실제로 막 나와서 그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만드는 것들은 다 3D 저작 도구를 통해서 다 이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의 온라인 광고라는 개념은 인터넷을 접속을 했을 때 나에게 알맞은 영상이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들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약간의 거부감들이 좀 생기는 거죠. 얘가 나를 알았나? 왜 나한테 이런 거 추천하고 그러지? 뭐 이런 식의 거부감들이 생기는데 아예 그러니까 F3 쪽에서는 이제 광고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간 속에서 이제 광고를 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그런 거부감을 갖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 건물을 제가 나가는 순간에 이미 수많은 광고들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공간 속을 걸어가면서 그런 광고를 본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광고판에 내가 원하는 광고가 만약에 있다고 하게 돼도 그게 텍스트로 나한테 오는 거하고 내가 공간 속에 있을 때 보여지는 거랑은 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는 게. 근데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기회가 또 많아진다는 거고 그런 배치들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뭐 게임 안에서는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 게임을 하는데 사용자의 유저에 맞는 광고들이 지나가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건 또 어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되고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고객들이 그걸 또 픽업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부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광고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XR/MR에 택시를 탔는데 모든 게 이제 광고판인데 그 제레미 리프킨의 그 책에 한계병 제로가 있잖아요. 모든 게 비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광고도 거기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를 보는 대가로 그러한 가치들을 대신 대납해주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다가 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야, 이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의 광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의도 주고 비용도 절약시키지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 느낌. 그렇기도 하고 광고라는 개념의 대부분은 어떤 멋진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각인시키고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게 여태까지 보면은 그냥 우리는 너한테 멋진 스토리텔링을 해줄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일단 있어봐. 우리가 멋진 어떤 디자인을 해가지고 너에게 감명을 줄게. 그럼 너는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광고가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광고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든 가상인간 쌤이 있는데 그 쌤과 제가 매장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티카티카를 하면서 이 사람과의 이제 인터랙션이 생기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 점점. 예. 그러면은 얘가 나한테 이걸 사세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장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봤는데 잘해주잖아요. 이게 인공지능 아바타가. 그러면 이 전체가 나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온다는 거죠. 이 경험 자체가. 얘는 분명히 나한테 뭐 삼성은 뭐 제일 좋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리빙을 하는 거거든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경험을 줄 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예, 창의적인 예, 예, 도구를 만들어내거나 그 도구를 이제 결합시키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공간을 만드는 가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예. 그리고 이 안에 네트워크를 빠르게 전송하는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예. 클라우드도 지금 이미 강자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예. 블록체인의 영역은 기존에 있는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이 안에서 자기들의 수익 배분 비중이 전혀 기존에 있는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룰을 무시해야 예. 사실은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역이 현명하게 자기의 파일을 먹으려면은 저는 블록체인이나 NFT라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XR이라는 결합 기술을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사람들이 뭔가 그림을 생성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림이 많이 나오고 예. 나의 창의력을 보여주면서 그걸 NFT를 붙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림을 아주 멋지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기술을 붙이고 그럼 인공지능의 영역이잖아요. 바로 NFT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것들을 다른 데 어떻게 가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처를 더 많이 알려주려면은 여기 더 많은 요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점점 이 파이가 조금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같이 하나의 기술만 고집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포션이 저는 클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부의 미래에 제가 우리 이승환 박사님한테 너무 디테일한 거를 여쭙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총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속 답변을 잘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공룡 기업들이 더 잘할 텐데 우리가 할 영역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 그 다음에 그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영역, 그 다음에 유일한 영역, 우리가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을 때만이 기회가 더 생기고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고 연합이 됐을 때 더 새로운 부가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제가 요약을 잘하죠.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었나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말은 쉽죠. 방향을 달리하라.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영역은 그들의 이익과 상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상농업을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스마트폰을 조절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농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먹고 마시고 뭐 이러는 건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에서 제가 이제 관련된 세미나나 어쨌든 자문 활동들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농업 분야의 명인들을 뵌 적이 있어요. 명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NFT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를 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명인이라는 이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 명인이라는 분이 계시고, 명인이 만들어내는 또 명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농업 보면 명소들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이분들의 희소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나 NFT가 결합된 형태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전환시키면 되게 멋진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버핏가의 정심을 여태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명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인들이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우의 명인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한우는 진짜 웬만한 사람은 먹기도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사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있고 이제 뭐 돼지도 돼지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습니다. 김치도 있고요. 술도 있습니다. 뭐 왕주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술이 있는데 먹는 건 다. 근데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NFT를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커피라는 거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체험하는 기회를 또 주게 되잖아요. NFT를 모았을 때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어떤 영역들을 넓혀나가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경험을 제가 보기에 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글로벌리도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인을 해외에 잘 만드시는 분이
어떤 클래스를 열었는데 예. 신청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그렇죠. 폭주를 막 예, 하는 예, 거죠. 예. 근데 반대로 김치를 명인이 만드는 그 과정은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분들을 커뮤니티화 시키고 NFT를 사게 했을 때 계속해서 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끌어 나가고 이분들이 전 세계에 계시니까 이분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메타버스라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농업의 가치에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존조의 경우에는 약간 진부한 진부한 메타버스. 이 부분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맘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는 익사이팅한 메타버스도 있고 이렇게 진부한 메타버스도 있고 막 그렇게 서로 혼합이 돼서 이는 뭐 새로운 세계네요. 책의 내용에 보면 가끔 이렇게 재밌는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 보면 신세계와 신기루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허상이고 하나는 진상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또는 이게 웹 3.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세계로 볼 거냐 신기루로 볼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사님은 물론 당연히 신세계로 보시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기루로 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한번 이렇게 딱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신기루 속에 신세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기루 안에서 신기루가 이제 걷어내지면 그 안에 신세계가 있는 건데. 너무 멋있는 얘기가 멋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느낌이 한번 예. 조선 시대, 혁명 시대 때 광고 보면 돈 준대. 예. 이건 제가 봤을 땐 신기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타난 네이버에서 지식인을 통해서 경험했던 건 신세계였어요. 예.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딱 들었을 때 혹하는 듯한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다듬어지게 나면은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세계에 들어갔는데 챗GPT 아바타를 내가 만나서 얘한테 물어봤을 때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인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내가 했을 때는 그건 또 다른 신세계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들이 각각의 기술들에서 좀 특이점들이 오고 있고 그 특이점들이 지금 이제 공간 안에다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신기루 속에 신세계가 있다. 이거 제가 몇 번 인용을 뭐 저작권은 아주 공동 저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 게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됐잖아요. 열망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구체화시키면서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를 만들어내는. 너무 멋지신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뒤 후반부에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의 창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돈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투자가 뭐 몇만 배 됩니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시죠.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게 기회를 사실 너무 빨리 받은 문제예요. 혼자서. 예를 들면은 이메일은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럼 이메일의 존재를 먼저 알면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인터넷이 1969년에 생겨났고 이메일이 71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 이메일을 누군가 그 당시엔 처음 봤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뭔가 이제 투자의 기회를 찾았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메일이 진정 가치가 빈다는 시기는 90년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회를 봤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기회의 창이 열린 건 아닌 거예요. 기회의 창이라는 거는 이런 특이점들이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이 또 있어야 되고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굉장히 사회적인 큰 변화가 야기가 되는데 정책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를 보면요, 1990년대 후반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인터넷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 뒤로 펼쳐지는 게 뭐 중독의 논의, 정보 격차의 논의부터 해서 뭐 인터넷이 이제 뭐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책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그러면 투자도 하겠다는 거죠. 그 시기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투자의 창이 윈도우가 열리는 시기 같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의 어떤 시기들이 보면은 정책적으로도 두바이는 자기들 메타버스 국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일본은 웹3 막 정책 조직을 만들어요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관련된 투자를 한다던가 R&D 투자를 하는 어떤 비중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한다던가 공공에서 움직이는 영역들을 봐도 기존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사람들은 자꾸 아바타를 만들지? 왜 자꾸 공간을 만들지?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왜 자꾸 다 메타버스를 막 얘기하고 자꾸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지? 롯데는 왜 칼리버스를 만드는 거지? 컴투스는 왜 컴투버스를 만드는 거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시점이 지금 최근에 있는 어떤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투자 자금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ETF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ETF도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거의 막 2년 안에 생긴 것들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뭔가 물리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그러면은 투자의 창이 어떤 열리는 근거가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처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냈을 때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처음 한 것이 혁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정말 잘하는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시장에서 의미 있으려고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짐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디지털 시대 때 또는 모바일 시대 때 그러한 혁명에 늦었던 기업이나 개인이 사실은 부도 이루지 못했고 신분도 상승하지 못했고 지식도 떨어졌고 그래서 디지털과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에 디지털 부의 미래라고 하는 요 용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요. 우리가 메타버스나 웹 3.0의 시대에 뒤처지면 신분도 재산도 지위도 다 잃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 부분을 정말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먼저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구를 많이 알고 진짜 써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챗 GPT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챗 GPT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계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종류가 제페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펙트럼이나 깊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번 진짜 그 공간이라는 거에 휴대폰 화면으로서 느끼는 거 말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해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자동차를 누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태어나기 전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저는 봤어요. 먼저 나온 걸 봤어요. 예를 들면은 포드가 대량 생산하기 전에 그 모델을 하나 봤습니다. 까만색으로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동차가 뭐지? 바퀴가 4개 있는 거래. 근데 만약에 바퀴가 뒤 트렁크 쪽에 한 개가 더 달려있으면 5개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논의는 막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하얀색이야. 이거 자동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까만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내가 물건을 나를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아주 훌륭하신. 그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내가 느껴지는 거죠. 자동차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조금만 더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일을 만들어 보지 않으면 메일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 모르죠. 웹사이트라는 데를 방문하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메모리에 내가 저장을 해봐야 되고 한번 플레이를 시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장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은 인터넷을 내가 잘 설명하진 몰라도 체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서 혹시 인터넷 모른다고 하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없죠. 근데 그분들한테 인터넷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넷을 모를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인터넷을 한번 정의해보세요 얘기하면은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저도 어렵죠. 예. 그게 그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옥스퍼드 사전에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뭐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메일이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터넷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치 인터넷도 그런데 메타버스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 넥스트 버전 오브 더 인터넷인데 지금 인터넷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누구 하나의 정의가 맞다라고 아직 합의도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화돼 가고 있는데 그 개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구나. 한 번 정도 그냥 들어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을 해보시면서 메타버스라 이런 것이라는 걸 아는 게 더 빠른 거죠. 그게 메타버스를 더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념으로 용어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들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챗GPT가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제가 박사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계에 접해서 무엇인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험을 해보셔야
어떻게 우리가 할지에 대한 부분을 대비가 됩니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정리를 잘하는 편이죠. 제가 정리하실 때마다 이런 말을 했었나 자꾸. 여러분, 디지털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딱 제목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박사님과 뭐 인연은 오래됐지만, 야, 빨리 뵙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의 파일을 이렇게 보고서 2번 읽어본 이후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느꼈는데, 오늘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제가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오늘 너무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뭐 예.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